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없으면 우리 굶어 죽는다. 2. 바이든, 한국, 폴란드 원전 못 지을 것. 3. 꽝, 중 어선 백척 아비규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 진시황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3,000명의 신하에게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50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고 아무도 그를 살려낼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죽음은 인간의 최종 여정이며 한 번 떠난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생명체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지만 죽음의 땅으로 알려진 아프리카는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이 생명을 불어넣은 죽음의 땅인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한류는 한국 영화, 드라마, K-팝 등 소위 연예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한류는 TV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에도 한류가 있고, 정책에도 한류가 있고, 건설에도 한류가 있으며 농업에도 한류가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의 한류는 우리가 꼭 곱씹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흐름입니다. 매슬로우라는 학자는 인간 욕구를 크게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 두 개로 구분했는데, 하위 욕구는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이며 상위 욕구는 더 성장하고 싶어서 생기는 욕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5단계의 욕구로 세분화했죠.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는 생리적 욕구로서 의식주 등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하고 싶은 욕구, 사회적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존경받고 싶은 욕구, 자아를 실현하고픈 욕구로 발전하게 되는데 하위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를 포기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아 실현을 위해 신부가 되고 스님이 됐어도 먹을 것을 먼저 찾아 나선다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에게 식량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죠.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간은 정착이 가능해졌고 토양에 씨앗을 뿌려 농작물을 자급자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륙이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죠. 흔히 아프리카는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아프리카를 죽음의 대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많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인데요. 정치적, 역사적, 환경적, 민족적 요인까지 얽히고 설킨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 환경적인 영향, 즉 비가 적고 메마른 땅은 아프리카를 죽음의 땅이라 부르게 하죠. 환경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것이 농업인 만큼 1년 중 비가 골고루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제연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전 지구적 기상이변과 함께 아프리카의 건기와 우기 격차가 더욱더 명확해졌다고 합니다. 우기에는 폭우가 쏟아져 재산까지 쓸어가고 건기에는 쉽게 불이 날 정도로 모든 것을 말려버립니다. 또한 우기가 늦게 시작되거나 건기가 일찍 시작되는 등 농부가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다 보니 아프리카는 점점 농업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업과 멀어진 아프리카에는 노업한류 가물면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고 있고 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을 한국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해외 농업기술 지원 사업이죠. 이 사업은 아프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의 식량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는데요.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 덕분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이죠. 사하라 사막은 아프리카 10개국에 조금씩 걸쳐 있지만 알제리에 속한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알제리 영토의 5분의 4가 사막이니까요. 그러나 사막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것은 불가능해 알제리는 사하라 사막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식량을 구매하는데 모두 써버려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대한민국의 24배가 넘는 아프리카 1등 국토 면적을 보유했으나 경작 가능한 농지는 전 국토의 3%에 불과하며 전체 인구 3,400만 명 가운데 1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이라는 제한된 노업 환경에서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광대한 면적에 재배되는 작물의 생산량은 너무 적습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70%가 주식으로 의존하는 감자의 경우 농민들이 파종하는 시감자는 대부분 유럽에서 수입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즉, 유럽에서 시감자를 수입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알제리의 시감자 가격은 생산비의 70%를 차지하며 시감자의 안정적인 수급이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알제리에서는 한국 덕분에 시감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한국의 농촌진흥청은
18억 규모의 시감자 재배를 위한 시설 및 실험 기자재를 알제리에 제공했고, 감자 전문가 11명을 현지에 파견해 평균 없는 시감자 생산과 육종 기술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한국 역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시감자 생산 기술과 기술력이 취약해 외국으로부터 시감자를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시감자 생산 기술을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시감자를 생산할 수 있게 됐죠. 그 후 한국은 피를 깎는 노력 끝에 한국만의 고유 기술인 무병묘를 이용한 시감자 수경 재배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실용화했죠. 현재는 독일, 일본 등 농업 선진국들이 모조리 이 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시감자를 생산할 때 선진국은 조직 배양묘를 이용해 상토나 흙에 재배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 역시 과거 이 기술을 지원받아 사용해 왔는데,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를 거쳐 물속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독자적인 수경 재배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이 기술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감자 생산을 실용화한 기술입니다. 이제는 한때 한국에게 기술을 지원했던 독일과 일본, 미국, 그리고 국제감자연구소에서도 이 기술을 시감자 생산 기술로 채택하고 있죠. 원천 기술을 확보한 한국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나누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제리가 있습니다. 알제리의 시감자 지원 사업의 핵심은 병균에 전혀 감염되지 않은 감자 식물체를 병균 하나 없이 깨끗한 물속에서 재배함으로써 병이 없는 시감자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영양액으로 사용되는 물이 좋지 않거나 시감자 재배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요. 농촌진흥청은 사하라 사막지대에 근접한 시감자 생산단지 수질을 정밀 분석해 사실상 수경 재배가 불가능했던 수질을 새로운 물질을 투입해 재배에 적당한 양액으로 개선해냈습니다. 더불어 여러 차례에 걸친 시험 재배와 환경 제어 시설의 설치를 통해 감자 재배에 최적 환경을 만들어냈죠. 사실 알제리는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에 알제리에서는 시감자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생각을 바꿔버렸고, 불가능한 생태 환경을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절박함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이렇게 알제리에 제공된 시감자 기술 덕분에 기존에 10개밖에 달리지 않던 감자가 30개로 증가해 생산성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덕분에 2009년 이후로 매년 약 5만 개의 시감자가 생산되어 알제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이렇게 한국의 원칙적인 시감자 생산 기술 덕분에 시감자 생산량이 늘자 알제리 정부는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기에 이릅니다.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후속 사업을 애타게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죠. 왜냐면 시감자 사업이 물러온 경제적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 이른 알제리 제2위 식량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시감자 31만 톤이 해결되면 경제적 효과가 무려 1조 9천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하라 사막의 관광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알제리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기에 그리 친절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 수입이 한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려 1조 9천억 원이라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알제리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볼 여력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에서의 지원 사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알제리 시감자 지원 사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인종이 다른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에서 수행된 것인데요. 엄청난 예산과 기술력을 투입해 거의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이 매우 더디고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기술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죠. 따라서 추가 사업을 구상하던 알제리 정부는 군인과 경찰까지 대동해 이들을 경호의 현장으로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제리에서 확보하기 불가능한 시설물은 100% 한국에서 공수해왔는데, 이런 자재가 수개월 동안 통관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겨우 통관되어도 운송 중에 도난당하기 일쑤였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감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이 가진 열정과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이 알제리에 시감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야기했을 때 알제리는 반신반의하며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수많은 선진국들이 원조라는 명목으로 알제리가 가진 지하자원에 더 큰 욕심을 부려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황량한 사하라 사막의 모래폭풍과 싸우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해냈고 최첨단 온실 시스템까지 선보였을 때 비로소 믿음의 눈길을 보내왔죠. 무엇보다 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밤늦게까지 연구에 매진해 마침내 시감자 생산에 성공하자 완전한 신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대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이후로 알제리 정부는 재발 후속 사업을 추진해달라면서 먼저 나서서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토지를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왔습니다. 알제리에게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132년이라는 시간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62년에야 간신히 독립을 이뤄냈지만 독립 후 이어진 내전과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인해 프랑스의 흔적을 지워낼 만큼 경제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프랑스의 잔재가 진하게 남아있고 알제리스러운 것들은 사막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알제리는 제2의 식량인 감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모든 씨감자는 외국에 의존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농촌진흥청 덕분에 씨감자 생산을 위한 세계 최고의 기술을 지원받음으로써 이제 알제리는 적어도 감자에 있어서만큼은 식량 주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 보릿고개를 이겨내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로 통일벼를 개발해 보릿고개를 벗어났습니다. 또한 백색혁명으로 물리는 비닐하우스 농법으로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죠.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한 농업 분야의 발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나누면서 개발도상국의 식량 문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과 경쟁하는 강대국일 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협력해야 한다. 한국은 러시아 원전 기술을 업해서 4세대 원자로를 만든 걸로 아는데 한국은 러시아와 유럽과 미국의 기술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 그것을 업해서 기술 독립을 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한국을 향한 IRA 법안이 접접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도 모자라 이제는 원전에서까지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예상을 한 국면도 있었지만 현실이 되니 정말 믿기가 힘든데요. 특히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기를 아예 막아버릴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에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전기차 분야보다 훨씬 강한 모습을 원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27일 미국의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링하우스가 우리나라의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원전 수출을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한수원이 폴란드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한 차세대 가압 경수로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 만들어진 만큼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수원은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의 웨스링하우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면서 미국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법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전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수원과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글로벌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4일 현지 시간 미국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의 APR1400 원전 설계에 자사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돼 있어 한수원이 수출을 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 DOE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한수원이 임의로 폴란드와 체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국가로 원전을 이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링하우스는 한수원이 란드와 체코 등의 수출을 추진하는 한국형 원전인 APR1400에 자사가 2000년 획득한 시스템 80 원자로 설계 기술이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폴란드와 APR1400 제공을 위한 위양서에 서명하려면 원자력 기술 공유를 제한하는 미국 법에 따라 기술 공유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과 자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원전이 미국 원전 기술을 사용 중이니 미국의 수출 동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소장에서 한수원은 2010년 아랍에미리트, UAE에 APR1400 4기를 수출할 때 이런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웨스링하우스의 이러한 모습이 다소 황당한 것이 미국은 원래 한국과의 협력을 원해왔다는 것입니다. 한수원은 앞서 UAE 원전 수출 때는 이 문제를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를 주고 증기 터빈을 당시 웨스링하우스 모회사인 도시바에 하청을 주는 형태로 타협해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 해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도 미국은 무조건적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국의 원전이라 할지라도 한국이 수출하는 버전은
한국의 기술진들이 상당한 기술 개량을 했으며 너무 비싸서 수주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미국산보다 한국형은 상당히 저렴해 에너지난 해결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원전 산업을 상용화 가도로 끌어올릴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사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시바에 인수됐다가 도시바가 파산하며 존립위기에도 처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앞서 UAE 원전 수출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술에 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전은 위험 요소로 분류되어 왔지만 에너지난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으로 판단되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미지가 뒤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원전이 전기차와 반도체만큼의 국가 기반 사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관계자들은 미국이 한국의 진루심을 느낀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요.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폴란드 원전 언론에서도 거론됐습니다. 폴란드 현지 언론은 지난 19일 한수원이 2주 안에 폴란드 전력공사 PGE 현지 민간에너지 기업인 제팩, ZEPAK 과 원전 사업 의향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르면 이달 말 6터부터 9기가와트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지을 사업자를 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한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접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미국이 올해부터 계속해서 한미원전 동맹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양국이 협력하여 원전을 수주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러한 상황이 생겼냐는 것입니다. 현재 관계자들은 이번 수주가 폴란드 수주라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는데요. 폴란드는 사실 한국과 미국처럼 협력하던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한국과 폴란드가 적극적인 협력을 하기 시작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러는 배경에는 이유가 또 있다는데요. 미국은 최근에 웨스팅하우스를 11조 5천억 원 규모로 인수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11조를 썼으니 그것을 수주로 충당해야 하는데 한국이 계속해서 수주를 한다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IRA와 같이 한국의 원전 수주도 동제하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빼앗기게 된 상황에 폴란드가 생각지 못한 발표를 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외신들은 폴란드의 이러한 발표는 한국에 수주하기를 원했던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가 31일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관련 의향서 LE를 체결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당초 2043년까지 6터부터 9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건설할 예정인데 이 사업을 둘로 나눠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1차 원전 건설 사업, 한수원은 2차 원전 사업으로 진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25일 폴란드 현지 매체 제치포스폴리타에 따르면 미국을 찾은 야체크 사신, 폴란드 기후환경부 총리는 11월 발표할 폴란드 1차 원전 건설 사업자들, 미국 웨스팅하우스로 선정함과 동시에 한수원을 2차 원전 건설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니퍼 그레놀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논의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폴란드 전력공사 PGE와 민간 에너지회사 제팍, ZEPAK 이 31일 서울에서 한수원과 원전 건설 사업 관련 의향서를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그문트 솔라즈 제팍 회장은 한국과 폴란드 간 원전 협력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고 전했습니다. 폴란드의 민간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 미국이 전량 수주할 뻔한 폴란드 원전이 반반이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정말 60년 넘도록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미국은 한국의 수주들 뺏어가는 행보를 보였는데 최근 협력 강화를 시작한 폴란드가 이러한 발표들 하니 눈물이 날 지경인데요. 심지어 폴란드는 이러한 발표들하며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칭찬받습니다. 폴란드가 미국 원전을 1차로 도입한 후에도 2차로 한국 원전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가격 경쟁력과 기술 이전 때문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이에 폴란드 매체는 한수원이 8.4기가와트 용량의 6기 원자로를 짓는 비용은 267억 달러로 미국의 313억 달러, 6.7기가와트 규모, 프랑스의 330억 터부터 485억 달러, 6.6터부터 9.9기가와트 규모에 비해 저렴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교수는 폴란드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한국 원전이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방산 협력 등으로 한국 폴란드 관계가 부러워지고 있는 만큼 한폴란드 원전 협력도 이어가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원전 수주전에서 각국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바이든 성향을 보거나 미국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미국 내부에서는 한국 원전 수주를 막았다가 사우디가 한국 원전이 아닌 러시아 원전을 지으면 어떡하냐고 말합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원전을 수주하려 하지만 사우디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현재 사우디는 미국의 등을 돌린 상황인데 미국의 원전을 지을 리 없으며 차선책이 한국뿐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막으면 사우디로서는 러시아 원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러시아 원전의 영향력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의 전기차, 반도체도 모자라 원전 성장까지 막으려 하는 모습인데 결국 각국들의 미국 투자 회피 현상을 만들고 미국의 우호적이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한반도의 긴장감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4일 북한 선박 한 척이 서해 북방 경계선 NLL을 침범하여 우리 해군 함정이 대응 사격에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불법 어선의 서해 NLL 침범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민간 선박으로 의장한 채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는 북한에게 불리하게 그어진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이며 핵실험과 국지 도발 수준을 넘어 향후 국지전, 전면전 위협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소 안정적으로 보였던 추세 역시 다시 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한국은 육해공군이 미군 해양경찰과 함께 24일부터 나흘간 대규모 서해 합동훈련에 돌입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며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비일비 폭격기로 북한을 정조준한 채 북한에 직접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지난 24일 북한의 도발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중국 당대회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한반도의 긴장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NLL 지역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NLL 지역을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4일 새벽 3시 42분쯤 서해 백령도 서북방 27km 부근에서 북한 상선 한 척이 NL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군은 해당 선박이 NLL을 넘은 행위를 침범으로 보고 그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북한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방사포 사격으로 맞대응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남한 함정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에서 24일 새벽 남한 2함대 소속 호위함이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해상에서 해상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며 이에 북한군 총참모부는 서부전선 해안방어부대들의 감시와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도록 지시하고 24일 새벽 5시 15분 룡령군 일대에서 방위 270도 방향으로 열발이 위협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불법 어선의 서해 NLL 침범 역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꽃게철을 맞아 인천 연평어장에서 꽃게 조업이 한창인 가운데 매일 100척이 넘는 중국 불법 어선이 서해 북방안개선 인근 해상에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만 하루 평균 116척입니다. 지난해 10월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의 하루 평균인 81척과 비교하면 무려 43.2%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 8일에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NLL을 침범한 뒤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납포되기도 했는데요. 중국 불법 어선은 보동 북한 당국에 돈을 주고 허가를 받아 서해 NLL 북측 해역에 머물다가 야간이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우리 어장 쪽으로 내려와 불법 조업을 한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민간 선박으로 의장한 채 한국군의 대응 태세를 떠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군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 상선이 북방 안개선
NLL을 침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사태는 서해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이 의도적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북방안개선 NLL은 1953년 8월 당시 주한유엔군 사령관이던 마크 클라크가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그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인 세해리를 적용해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대략적인 중간선을 북방안개선으로 설정했는데요. 북한은 NLL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1973년부터 계속해서 NLL을 침범해왔습니다. 1977년에는 자신들의 자체 기준을 적용한 해상 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1999년에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발표하는 등 NLL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역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다소 안정적으로 보였던 추세 역시 다시 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도 나왔는데요.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 상선의 NLL 월선 및 퇴거 조치 등과 별개로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비난 성명에서 확성기가 언급된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북한은 도발의 규모와 강도를 국지전 또는 전면전 수준으로 올릴 때 남한의 확성기를 동한 대북 심리전을 이유로 들었다며 이는 북한의 위협 발언 수위가 핵실험, 국지 도발 수준을 넘어 향후 국지전, 전면전 위협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육해공군이 미군 해양경찰과 함께 24일부터 나흘간 대규모 서해 합동훈련에 돌입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며 이에 맞서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북한이 서해 북방안개선 NLL 인근에서 국지 도발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과 호위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 초계기, 해상작전 헬기 등을 투입했으며 육군은 아파치 헬기와 해안경계부대를, 공군은 F-15K와 KF-16 등의 전투기를, 해안경찰은 함정을 동원했습니다. 또한 미 육군의 아파치 헬기와 미 공군의 A-10 등도 참여했습니다. 한미연합전력은 이번 훈련에서 특수전 부대를 태우고 서북 도서로 침투하는 적의 공기부양정 등을 신속하게 탐지경멸하는 해상 대특수전부대 작전을 비롯해 NLL 국지 도발 대응, 해양 차단 작전 등을 훈련할 계획인데요. 서해 합동훈련 지휘를 맡은 류유상 해군제 2함대 사령관은 연합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의 방어적 훈련이라며 적 도발 시 훈련한 대로 단호하게 응징해 우리 영해를 사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폭격기로 북한을 정조준한 채 북한에 직접적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폰은 북한 때문에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B-1B가 새로운 폭격 기동부대 임무를 시작했다며 해당 폭격기가 북태평양 상공을 가로질러 괌에 도착한 항적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는데요. B-1B는 미군이 B-52 폭격기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한 초음속 전략 폭격기로 1986년에 실전 배치됐으며 현재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로 꼽힙니다. 모양이 백조를 연상시켜 죽음의 백조란 별명을 가지고 있죠. B-1B는 마하 1.25, 즉 시속 1530km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어 괌 기지에서 이륙 후 2시간 남짓이면 한반도 상공에 전개될 수 있습니다. 길이는 44.5m, 최대 항공거리는 12,000km이며 최대 4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체의 경우 핵폭탄 탑재 기능은 제거되어 있고 B-52 폭격기의 2배에 이르는 60톤 상당의 폭탄을 실을 수 있는데요. 기체 내부에 34톤, 외부에 23톤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으며 고도 60m 초저공 비행과 고속으로 적의 레이더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B-1B는 지난 2017년 9월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의 국제 공역을 비행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추가 도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 비행을 가한 것이었죠. 미군은 올해 6월에도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포착되자 B-1B를 괌에 배치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B-1B는 동해와 동중국해 일대 상공에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와 함께 편대 비행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B-1B 폭격기의 괌 전진 배치를 두고
제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 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며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쫑기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북한은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며 김정은이 정확히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동맹국과 긴밀하게 북한의 도발 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에 대한 정보 역량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갈 것이며 한반도와 미국의 안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 역량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 및 일본과 양자 및 3자 공조를 증진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우리의 군사준비 태세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돼 있고 동맹국 방어를 위해 방어와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그는 북한의 북방한계선 NLL 침범과 관련하여 동맹국 방어를 위한 확정 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공군기 시위 비행 등으로 긴장감을 높여오던 북한이 이번에는 서해 NLL 지역까지 도발 범위를 확대한 만큼 추가 긴장 조성 행위가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모쪼록 외교와 대화 등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